페르시아 원정기라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꼭 국제 정치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정치 책이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내용 같아요. 이 사람이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소키루스라는 왕자한테 용병으로 고용됩니다. 10,000명 정도의 아테네 사람들이 용병으로 고용되는데요. 페르시아로 가서 반란에 가담을 해요. 그런데 전쟁 초반에 소키루스가 바로 전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페르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타협도 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서로 간에 고뇌도 겪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집에서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이에요. 아유, 갖고 왔어요. 내일 비행기에서 읽으시라고. 내일 가시거든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책 선물만 많이 받았고 선물을 드리지 못해서 오기 직전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현대사에 되게 책을 많이 예, 읽으신 예. 건 알고 있었는데 특히 뭐 페르시아 원정기 같은 고대사 책도 좋아하시는 몰랐네요. 이 책 너무 좋은 책이고요. 예. 천병희 선생이라는 분이 이분은 영어 버전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어 버전으로 옮겨요. 제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도 좋아하거든요. 스파르타라는 기성 강국이 있고 아테네라는 새로운 강국이 떠오르면서 이 두 강국 사이의 문제점, 갈등 같은 거를 막 그려놓은 건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의 문제가 그거다라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됐던 건데 역시 그 번역자가 쓴 것인데요. 이 책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연구원님이 주신 책은 헨리 키신저의 외교라는 책의 원서를 주셨는데 사실 그건 제가 한국말 버전으로 읽은 상태였고요. 최근에는 니얼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키신저 전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1권만 나와 있거든요. 1권은 좀 이 사람 인생의 전반기에서 이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책인데 그건 영어판으로만 나와 있는데 책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책이 번역본이 나와도 좋을 것 같고 이 편이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키신저를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키신저 책을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많이 썼죠.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월드 올더라고 세계 질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주셨던 그 책 맞아요. 외교보다는 좀 더 네. 안 두꺼운 책이어서 예, 예. 여러분들도 재밌게 예. 편하게 읽으실 만한 책입니다. 예. 16세기 유럽부터 21세기까지 국제 질서나 특히 유럽 지역 질서 전반을 다룬 책이어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근데요. 키신저라는 사람이 흥미있는 이유가 나치즘을 피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했고 미국 외교, 특히 냉전시대 외교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분이잖아요. 대탕트도 이끌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그렇게 좋은 평가만 받는 분은 아니잖아요. 특히 민주주의 파괴라든가 독재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칠레나 베트남 등지에서의 학살에 관여했다, 뭐 전범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죠. 제가 탐웨이츠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올드 패션입니다. 모르는 분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로드 투 피스라는 곡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미국은 친구가 없다. 미국은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을 키신저가 했다라고 이제 그 가사에서 나오는데요. 키신저라는 사람을 많이 대변해주는 말 같아요. 다만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냉전을 이끌었던 네오콘이라고 하죠. 이상주의적인 개입주의자들, 지금 트럼프 정부를 대변한다고들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넷콘이라고 이런 부류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예. 죄이여가지고 예. 극죄입니다. 사실 키신저가 냉전 전사로 유명하잖아요. 예. 현실주의로 유명한데 의외로 근데 키신저가 정당성이나 가치에도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분 쪽인 다른 게 적어도 키신저는 무슨 학살이라든가 민주주의 파괴의 지점에서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이상주의를 포장으로 앞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키신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질서가 힘과 정당성의 균형이라고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만큼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가치가 중요하고 제가 들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를 보면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는 오히려 조금 더 힘의 정당성보다는 힘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2기에서의 있는 외교 정책하고 그 이전의 어떤 네오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키신저는 냉전 시대 사람이죠. 네오콘들은 이제 탈냉전 시대 미국의 외교안보 담론을 주도한 분들인데요. 네오콘은 이제 영어로 네오컨저버티브라고 우리나라 번역하면 신보수주의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의 대외적 군사 개입을 옹호하고요. 민주주의 확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아들 부시 시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분들, 콘돌리자 라이스 혹은 뭐 딕 체니 부통령 이런 분들 네오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21세기 들어서 특히 이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외교안보 담론이 좀 변했습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서 특히 이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외교안보 담론이 좀 변했습니다. 이제는 넷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넷콘이라는 단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오콘처럼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죠. 아직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게 저도 스테판 보르그라고 이제 스웨덴 국방대학교 교수님이 쓰시는 분류를 배워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는데 넷콘은 이제 National Conservative 국가 보수주의 약자입니다. 사실은 국내 담론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의료 쪽이나 보건, 교육 이런 데 있어서 새로운 보수주의 가치를 설파하는 담론이긴 한데 외교적으로도 큰 함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엄격하게 아메리카 퍼스트죠. 이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이 과거에는 이제 다소 뭐 호구처럼 국제 질서에 휘둘리는 그리고 미국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냉정하게 관철시키겠다. 쓸데없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뜻이죠. 다만 이제 보시면 이 넷콘 안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예. 크게는 두 개의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넷콘 안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예. 크게는 두 개의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고립주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자제주의 파가 있거든요. 예. restraint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원천적으로 대외적 개입을 좀 줄여야 된다. 예. 국내 문제가 또 산적하게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파로는 이제 선별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영역에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은 좀 그 노선을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이디 벤스나 엘브리지 콜비나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아시아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이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데 밀집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지킬 때 아시아만큼은 우리가 영향력을 투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 전체적으로 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아시아는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노동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만큼은 놓칠 수 없다 이런 의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더 요약하자면 다른 지역은 우리가 그래도 자제를 하겠지만 아시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거에 가까운 면이 있는 거죠. 그 배경엔 결국 중국 견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좀 손을 떼고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에 좀 더 힘을 쏟겠다 이런 것이어서 이제 네오콘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른 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데 아시아 우선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워딩의 특징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시아 우선주의라는 게 아시아를 우대하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아시아 우선주의라면서 왜 이렇게 아시아를 괴롭히냐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어차피 아시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확장해야 된다 그런 과제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퍼스트가 얼라이언스 퍼스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아 동맹국들한테 뭐 배려를 해주겠다, 예. 착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시아라는 핵심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중동 정책 그 문제가 좀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하게 보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과거 미국 같으면 취하지 않을 정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석유 운송이라든가 석유 문제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 지역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단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죠. 결국은 미국이 자체의 셰일가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석유를 마음껏 캐내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결국은 중동의 석유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미국 입장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동 정책이 외교 정책에서 그렇게 최우선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런 역량을 모두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미국이 외교 전략의 핵심이 중동이었잖아요. 예, 예. 2001년에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고 2003년에는 이라크를 이제 침공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동 쪽을 갖고 있던 이익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보호인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워낙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보호를 도와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화해를 좀 도모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스라엘이 많이 안전해지지 않았냐.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놓고 중동에서 살짝 소홀돼도 되지 않겠냐 이런 예.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셰일
스케일이라는 국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굳이 중동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실 미국이 테러 그룹에 대해 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특히 9.11 테러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즘에 뉴스에서 막 알카에다나 IS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테러 집단들이 미국의 본토로 공격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미국이 그것들을 꺾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중동보다는 아시아에 집중을 하려 하는 것 같고요. 곧 있으면 발표될 이제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NDS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JD 벤스하고 에브리지 콜비가 주도해서 썼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둘이 게다가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외 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국가 방위 전략을 벤스와 콜비가 주도했다고 그저께 니케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젊은 분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보다 젊죠. 40대라서요. 두 분 다 40대인데 이것이 두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트럼프 2기를 살펴보면 핵심 외교안보 라인들이 다 되게 젊어요. 국방장관도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또 표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JD 벤스 부통령도 40대고, 엘브리지 콜비, 그리고 언급하신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다 40대고, 대체로 좀 젊은 축에 속하죠. 사실 공화당에서 콜비를 좀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본인이 캐릭터가 강하시더라고요. 콜비가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에 집중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동 개입을 주장하는 기존 원로 공화당분들, 뭐 우리로 치면 중진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콜비의 인준을 좀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부통령인데 JD 벤스가 나서서 청문회에서 직접 설득하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이다. 반드시 국방차관을 임명해야 된다 해서 현재 직책은 이제 국방부 넘버 3인 국방정책 담당 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당대표 작년 여름에 경선할 당시에 아시아 플러스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토론에서.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이 당시 엘브리지 콜비가 X, 그러니까 트위터의 후신이죠. 거기다가 제 발언을 올리면서 와우, 뭐 브라보 하면서 이 정책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니, 뭐 이렇게 감탄하는 X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대외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성실성 내지는 촘촘함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고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도 아니고 여당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까지 그렇게 반응할 정도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느낌도 저는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시아 퍼스트라는 용어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처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주 쓰이는 전문 용어를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 후보가 썼다는 것에 좀 감탄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트럼프의 귀환을 두려워하는 동맹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트럼프가 돌아와도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의 최측근인 콜비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즈음에는 트럼프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그 여름에는. 근데 그때 우리 대화할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지 않았었습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에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국이 보는 입장에서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같이 우리 아니면은 어떻게 할래? 이게 안 통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를 그렇게 헤비급 상대로 여기질 않고 그냥 뭐 경량급 정도 상대니까, 그래 미국이 직접 상대 안 해도 돼. 미국의 위협은 아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두는 포지션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현대화가 방향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좀 더 늘어나고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키포인트들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는 한국에 좀 더 큰 역할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동맹의 범위를 예전에는 한반도에 좀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북한을 막는 데 좀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아 전체,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는 국제 안보에도 좀 더 기여를 해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중국 문제겠죠? 그렇죠. 이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한미동맹의 정책도 맞춰질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이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듯이 뭐 조선업 같은 한국의 비교 우위를 우리가 좀 더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측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호주가 중국과의 어떤 강한 마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굉장히 밀착됐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커스 핵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받았죠, 미국으로부터. 사실 이건 대단한 진전이거든요, 호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핵 잠수함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호주를 보면서 이게 길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보면 미국은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 작년에 했던 말하고 좀 다르게 번복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커스라고 하면 2021년이죠.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겠다,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인데요. 예. 최근에는 살짝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콜비 차관이 오커스 이행을 좀 문제 삼은 건데요. 좀 의외죠, 사실은. 왜냐하면 호주는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인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예. 미국이 잠수함을 제때 못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콜비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호주 도와주면 좋긴 한데 당장 우리 잠수함 만든 것도 힘든데 그렇죠. 어떻게 호주까지 도와주냐 이런 그러니까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곡간에 곡식이 있으면 나눠줄 텐데 미국은 지금 당장 중국을 견제할 만한 잠수함이나 항모를 만들기에도 자기 생산력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예, 벅찬 거죠. 오커스 문제를 미국이 번복하려는 상황을 보고 나서 아, 미국이 진짜 조선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에게 카드가 있다. 우리는 조선 강국이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역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강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 퍼스트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데도 오커스를 번복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조선업이 많이 쇠락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큰 기회고 외교 노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합치성을 가지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생각보다 그렇게 깊숙이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정말 초유의 상황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목을 가장 붙잡았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한 9시 40분, 50분 아침에 갑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단어가 제가 기억나는데 레볼루션, 혁명이냐, 그리고 퍼지, 숙청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래서는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못한다. 이렇게만 툭 던져놨어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러다 뭐 판다 엎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딱 서로 간에 공유를 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서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혹시 PURG 이 숙청이란 말에 제가 모르는 어떤 영어적인 거라든가 외교적인 함의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없다고 하셨죠. 뭐 제가 그래도 영어를 꽤 예. 오래 공부했는데 예. 제가 하는 의미는 뭐 숙청, 뭐 옛날에 뭐 소련식 숙청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 혹시 아세요? 퍼지데이라고 더 퍼지라는 미국의 한 B급 영화긴 한데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모든 보복이나 무슨 살인이나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단어를 그렇게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아, 이건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기선 잡기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레볼루션, 퍼지, 우리는 여기서 비즈니스 못한다. 이것만 딱 올려놨고 주변에서 놀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죠. 아, 이거는 비즈니스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날 노란봉투법, 노봉법이 한국에 통과됐으니까 이걸 지금 비판하려는 건가? 다들 이런 해석도 나왔었죠. 근데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확 제시했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또 하나는 오산 군기지, 미국 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걸 구체적으로 탁 던진 거예요. 그러게요. 왜 꼭 그 두 가지를 꼭 집어서 했을까요? 그걸 딱 던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좀 충격과 공포에 빠지거든요. 아, 이거는 혹시 지금 미국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어떤 강력한 마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시기까지 이르는 그런 수준의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우리나라 다음날 증시라든가 경제는 정말 박살날 텐데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막상 본회의담에 들어가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선 축하한다 뭐 이랬어요. 그런 다음에 정부는 그냥 인정해주고 자기가 몇 시간 전에 정말 잡아먹을 듯이 얘기한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도까지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본회의 회담 내에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밀당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말만 안 나와라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은 얻을 수 있는 걸 정말 잃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잃고 새롭게 알래스카 LNG 문제라든가 유리한 의제를 더 얹어주고 끝나버린 거죠. 그 정도의 메시지를 냈으면 보내다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 같이 보이고 당연히 이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질문에서도 좀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교회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명해봐라. 이런 정도로 가볍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회 얘기를 안 하고 군기지 문제를 했습니다. 아, 그거는 오해다.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통상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동문서답식 반응에 대한 확 공격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라면 다행이다 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갔어요. 마치 별거 아닌 이슈라는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불확실성이 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그 불확실성은 대단히 저쪽 입장에서 큰 무기예요. 어떻게 나올지 진짜 모르는 거니까요. 그 두 테마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타국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의 테마를 골라
몰라서 정교하게 던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검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정부 정통성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내정 간섭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기한 지점이 어떤 거냐면 특검의 종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근데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나마 제일 명확하고 명분 있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미국의 법적 전통은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면제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의 전통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참고인 같은 이유로 대형 교회를 압수수색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산 군기지 문제는 미군 기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나중에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을 탁 치고 다른 부분은 얘기 안 한 상태에서 뭐 그냥 용두 삼이 치고 쑥 넘어가 줬다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다는 당시에 그런 공포심이라든가 충격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으로서 뭔가 얻을 건 얻고 블러핑도 하고 받고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검의 압수수색 두 가지를 이제 거론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치가 좀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행으로 여긴 것 그러니까 같고. 파국만 안 가면 왜냐면 9시 45분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리되는 것 같으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전 국민이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사실 이 회담은 미국이 원하는 걸 얻은 회담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본 회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 대신에 우리 국민들 여론이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단기적으로는 파국을 면한 것에 대한 안도 이런 걸로 잘된 회담이다라는 착시효과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착시효과가 실질적으로 그 회담으로 인한 영수증과 청구서가 날라오기 시작했었을 때 보면 하나하나 현실 감각으로서 이게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여론 반전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담 이후에 CSIS에 이재명 대통령 가서 또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안미 경중은 끝났다 이런 말. 뭐 안미 경중이라고 하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과거의 우리의 이제 행태를 더 이상은 답습할 수 없다. 이제는 안보도 경제도 어느 정도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노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공격이 없었다면 있었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랑 달리 민주당 쪽 계열에 있는 정치인이나 지지자들도 예전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뭐 반미 운동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어떤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미국의 지금 아시아 퍼스트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기서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친중 정서를 가지고 미국과 맞서는 방식으로 이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실감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달라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친중 성향이 분명히 있는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그 레토릭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 문제를 잘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3,500불 투자 약속을 했지만 거기서 1,500불을 기업들이 더 낸다고 얘기까지 하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내준 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죠. 게다가 그 5천억 불 중에는 상당수가 일본처럼 금융 투자가 아니라 생산시설 이전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커질 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현대기아차나 이런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과잉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한정돼 있다고요. 그러면 과연 국내 일자리, 국내 산업의 공동화 이런 문제는 저는 필연적으로 따를 거라고 봐요. 그런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싶어 하는 검토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다만 그걸 못 해왔던 거는 국내 어떤 정치적 압박, 강성노조, 그리고 노조 친화적 법제 이런 것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게 애국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AI 위주의 공장을 만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노조와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우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의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외교 문제가 단순하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 개개인의 민생과 실생활의 문제로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많았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외교 문제는 전적으로 국익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간의 다툼은 외교나 국익 앞에서는 멈춰서야 하고 다만 그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통상 협상에서 최애국 대우, 농산물에 대한 수익 개방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진전이라는 합의가 드러난 게 없어요. 국민들이 아는 게 없죠.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방향성까지 나오지도 않았죠. 그런데다가 돌발 상황이 탁 터지고 거기에 대한 수습에 집중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공동개발 참여 문제를 확 본회의담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도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만 유리한 거죠. 근데 우리한테 불리한 거고 이게 새로운 이슈로 부담이 더 얹어진 거예요. 기존에 있어서 미국 측의 무리한 이슈를 빼내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문제들은 우리 증시라든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당장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날 노란봉투법을 그냥 힘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건 반증시성 법안이잖아요. 이런 식의 충돌되는 것들 그리고 굳이 그걸 그날 했어야 됐는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생과 증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생각해서 정교하게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두에 올랐던 것 중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아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당대표 경선 때부터 꾸준히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하셨잖아요. 핵 잠재력이라고 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우라늄 농축 그리고 플루토늄 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은 미국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 무장까지는 아니고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 단계까지만 간다 이런 것인데 앞으로 뭐 우리 정부가 이것을 얻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준 나라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라면 그거 미국이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원자력 협정 내지는 핵 잠재력 확보라는 건 결국은 그거잖아요.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갖고 여차하면 요이 땅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가자. 일본처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원래 원자력 협정이라는 거는 민간 영역의 핵 기술에만 대한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농축 재처리 기술, 군사화할 수 있는 것과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큰 함의를 가지죠. 결국은 미국의 허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걸 허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상황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능할까라는 데서는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도 좀 신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핵과 관련된 특히 핵 비확산과 관련된 규율을 깨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미국의 외교안보 엘리트라든지 관료 출신 분들은 한국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워싱턴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신뢰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핵 잠재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핵 잠재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예 핵무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의존하는 확자 억제도 아니고 뭐 이도저도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그 자체로도 뭐 정말 필요하면 빠르게 핵무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 단계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데요. 잠재력을 가진 것만으로도 약간 억제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핵을 빨리 개발해서 반격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 1차적으로 먼저 억제가 조금 되겠죠. 그리고 핵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핵무장까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들을 잘못 자극했다가 정말 핵무장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야인 시절이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의 ENR 프로그램이 그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의 억제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코멘트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해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이 계속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예요.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는 그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 공격하는 것은 미국과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전쟁 위협의 드라마틱한 축소가 저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이 갑자기 만약에 빠진다. 그랬을 때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지금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터졌을 때 잠깐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그리고 전시작 정권 같은 경우는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 다 해서 주한미군 좀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한미군 빠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자제들이
군대 5년 갈래? 젊은이들이 군대 5년 갈 거냐? 여성분들 징집 응할 거냐? 방위비 지금보다 10배 더 낼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시작전권을 임기 중에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랑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지지층만 보고 질러놓으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착각하는 게 이거라고 봅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게 미국에게 대단히 아픈 레버리지라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데 북한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되고 미국 입장에서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작권 환수가 그렇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가 아니에요.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그 반대급부를 막 받아가겠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치 전작권 환수가 미국에는 되게 아픈 거고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공언한다는 거는 저는 국익의 문제에서 큰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사실 대만이라든가 남중국해에서 어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있어서 주한미군이 빠져서 거기 참전해도 되겠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모호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확률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딱 가정해놓고 우린 이럴 것이라고 명확하게 천명하게 되면 우리가 외교적인 유연성과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상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한 나라예요. 미국만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정신을 우린 충분히 지키겠다는 정도의 천명. 그럼 그 나머지는 모호하게 뒤에서 협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무조건 반대한다고 공개 입장 내는 것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그런 입장을 너무 선명하게 많이 냈어요. 쉐쉐 외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데 왜 끼어드니?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선명하게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모호하기가 어렵게 예전 발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모호함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레토릭으로 인해서 현재 좀 스페이스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전략적으로 좀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군의 고위 분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갔었을 때의 문제점을 굉장히 좀 크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고위 정치인들하고 얘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말이 달라요.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뭐 이런 거에 가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면 줄 수도 있는데 대신 그만큼 예. 강하게 받아가겠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랑 직접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명령 개선과 핵 자산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현행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미연합사령부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계시고 우리 한국 장성군이 부사령관으로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자산들을 미군 출신의 사령관이 좀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작권이 한국 측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합의된 내용은 그것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쉽게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미국의 전략 사령부라든지 뭐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한 접근이 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 대북 억제력에 대한 함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뭐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미국 쪽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군의 지위를 우리가 왜 받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들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한국군 분들이 미군을 지휘하는 것, 그 상호관계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는 건 미군을 미군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모호하게 서로 간에 증문즉답이 나올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주한미군이 영구히 한반도에 주둔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미국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만큼 필요할 때는 주한미군을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가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시도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주한미군을 빼서 다른 데 배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경제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뭐 경기가 불황일 때는 고용을 좀 줄일 수 있어야지 애초에 마음 놓고 고용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주한미군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지 평시에 한반도를 마음 놓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호성을 버리고 원천적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 너희는 무조건 한반도에 남아야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빼고 싶은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자극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니면 이슈에서 좀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이거는 그냥 더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후자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서 막 얘기하다 보면 아니 우리 군 우리가 빼겠다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그 논거에서는 밀리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사실 뭐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요. 예. 제가 과거에 이제 대표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국이 대단히 위험한 이웃이며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면을 경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주의를 굉장히 확대해 왔죠. 뭐 공자학원이라든가 무슨 뭐 비밀경찰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혐중이라든가 중국을 배척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제조업에 있어서는 경쟁 관계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를 많이 추월했고 이대로 가면 완전히 밀리게 돼 있습니다. 철강이나 에너지 뭐 이런 쪽도 그렇잖아요. 철강 덤핑 문제 같은 것도 심각하죠. 포항 심각하잖아요. 결국 아시아 지역 내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 중에 하나가 역시 저는 큰 틀에서 미국과의 관계라고 봐요. 미국이 아시아 퍼스트 정책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견제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조선이라든가 다른 산업에 대체할 파트너로서 우리를 선택할 만한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게 경제적인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산업의 크기로서 중국하고 1대1로 붙는다. 그럼 제조업에서 이기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산업에 보존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국을 배척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보존하는 방식은 결국은 미국 블록에서의 경제와 안보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미국의 군함은 미국 영토 내에서만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RO라고 군함 수리를 수주받은 거지 군함 자체를 우리 거제도나 이런 데서 만든 적은 없죠. 그리고 그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걸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과 달리 우방국에서도 미국의 군함을 직접 건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중국하고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틈새에서 우리의 생존을 찾아야 된다. 미국 블록에 서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삶과 증시가 보존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우리 보수분들께서 뭐 중국의 공산주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내부적인 정치 체제보다는 외부적인 패권 추구가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베트남과 같은 국가를 보더라도 거기도 공산당이 아직 지배한 나라인데 우리와는 정말 긴밀한 파트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나라가 주변국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드는 것, 그리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의 핵심 교역로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걸 좀 저지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체제 자체의 차이점을 우리가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패권을 가지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이 군사적인 직접 지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패권을 안 가진 상태인데도 제조업이 되게 강하고 하이테크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일본이나 뭐 대만,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핵심 R&D 그런 센터들을 자국으로 옮기고 싶겠죠. 서울이 아니라 상하이가 혁신의 센터가 될 것이고, 사실 정치 제재가 방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번영하는 것이 은근히 눈에 까실 거예요. 지금이야 미국의 견제를 받으니까 마음 놓고 내정 간섭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만약에 미국의 견제가 덜하고 패권을 확실히 잡은 상태라면 그런 좋은 예시들을 꺾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한국과 일본에 내정 간섭을 할 것 같고, 미국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아메리카 대륙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제 리더십으로 나아갔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십니다. 아시아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을 발판으로 국제 리더십을 가져갈 것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나라들은 번영하고 생존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이다.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 민주당 쪽 분들은 광해군식 외교 뭐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배척받고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역사적으로 봐도 광해군 외교가 결국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광해군 외교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뭐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그들이 중립 외교를 하지 않아서 좀 힘든 상황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잠시 세계로 돌려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실은 미국 러시아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휴전을 관련해서 대화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좀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도 아시아 퍼스트 전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유럽에서의 집중되고 있는 영향을 최대한 아시아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유럽의 안정,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미국의 비용을 빼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아니게 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덕이라는 정의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인 것 같아요.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되게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에 나서는 것인데 우리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이 있죠. 미국, 중국 경제의 핵심은 해양 패권입니다. 누가 바다를 장악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려면 배가 중요하고요. 우리는 배를 잘 만드니까 우리가 중요한 존재이다. 상당히 심플한 로직이고 우리가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미국의 패권은 미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인 거는 세계 전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를 접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잖아요. 중국은 생각보다 바다에 많이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를 중시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힘은 결국 해양 제패에서 나오는 건데 최근에 어떤 산업 구조상 해양을 제패할 만한 선박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은 그냥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하나의 구멍이 났다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세계 지배 전략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정말 핵심 키플레이어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 때문에 함부로 못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중국도 조선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싸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우리한테 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져도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의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 배를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그렇죠? 유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자원을 내놓아라, 더 기여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 미국이 지금 아시아와 유럽 모두의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너희가 좀 더 힘을 내라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돌고 돌아서 어쩌면 우리한테 방위 분담 요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적극적 안정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한미일 삼각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국제 안보 이슈에서 조금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방산협력이나 조선업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뭐 군사력 배치가 아니더라도 안보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심지어 이란 같은 나라들을 잘 견제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이득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수정주의 국가들이 그만큼 한국을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딴 데서 빠지니까요. 그런 반사이익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축구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죠. 축구 야방도 해요 가끔. 아 정말요? 제가 고양이 나오는 것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국이 후방 수비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에서 전면 개입을 해서 우리가 군대를 어디를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뒤에서 전체적인 필드를 보면서 질서나 전략을 좀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수비 지역에만 머문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수비수도 가끔 골 넣어요. 그럼요. 네. 제가 좋아하는 수비수는 딱 그런데 필요하면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우리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 방산업 필요한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안보에 기여하고 국제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필드 안에서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파트너들의 강점은 다르잖아요. 윙에 뛰는 선수랑 공격수는 우리와는 다른 강점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좀 비교 우위 강점을 살려서 든든한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게 일종의 분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비수 중에서 갑자기 리오 퍼디난드 같은 선수 좋아했는데 골 되게 많이 넣었어요. 제가 20년차 메뉴 팬인데 그러세요? 퍼디난드 있었을 때가 든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메뉴가 지금 맛이 같지만 그 시대는 진짜 멋있었죠. 다시 돌아올까요 그 시대로? 국익이란 말이 손에 잡히는 말 같지만 서로 간에 왜곡되기도 쉬운 말이에요. 국익을 내세워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대선 출마하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을 배제한 국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옛날에 독재국가 하나 있는 거고요. 결국 국익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차 탄핵안에 보면 민주당이 했던 것 중에서 제가 반대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북중러에 대한 외교 실패를 탄핵 사유로 넣었어요. 그게 통과되고 그걸 세계가 받아들일 때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미국이 이 나라는 그냥 친중 국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넣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익에 반한 행동인 거죠.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삶의 방식을 지키는 길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정치적으로. 또 하나는 시장 경제입니다.
외교적으로만 우리가 국제 정세를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는 우방들과 최대한 연합하고 결속하고 경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현대사를 조명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게 된 것이 자생적인 노력이 정말 컸죠.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빛나는 노력이 있었는데 동시에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가능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자유화와 민주화의 물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또 시장 경제도 우리가 산업화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한미동맹이라는 정말 든든한 방패 뒤에서 우리가 공장을 돌리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내부적으로 국내 이슈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흐름이 우리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사를 넓게 보면요, 우리 같은 인구 5천만의 분단 국가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있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전례가 없습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 사실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많이 핍박받고 심지어 뭐 흡수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도 물론 힘의 논리는 강하게 작동합니다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질서죠. 이거를 가능케 한 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질서가 지금 격동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100% 지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현실인데 하지만 최소한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때 기존의 질서에서 우리의 번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의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그 기둥만큼은 지키는 게 그게 진짜 실리이자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국제질서의 수혜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그리고 설계자로 좀 나서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